미리 시장에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실망 매물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시간에선 상승이지만 얼마 전부터 시간에서 계속 플러스권을 줬다가 본장에서 밀리는 모습이 계속 관측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아마 그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북한 관련주들, 북한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지만 시장은 안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거죠.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일단 만남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대해 100%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일 거다. 이런 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중국이죠. 왜냐하면 추가 관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익을 본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익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회담 결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 멍드는 부분, 추가 관세는 없지만 그전에 관세에 의해서 멍드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상승하는 건 이해가 되나? 다른 나라 상승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십자 도지가 2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미국 본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장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시권 들어섰다 정도 해석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국내장의 모습을 좀 보면요. 200일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하고 거래소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호재가 바이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00일 선에서 밀렸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자리였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 추세를 이탈하고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내지 가격 조정이 꼭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드렸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하려면 상당폭 횡보 내지 깊은 조정 후 올라가서 목표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이 어저께 상승해서 끝났어요. 상승해서 끝났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4% 정도 상승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에서 선물이 많이 상승하고 그걸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에서 1.8%까지 갔었죠. 근데 실제로 종가는 1.1% 정도에서 마감합니다. 실제로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2개가 있었죠.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깜짝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했고요. 또 중국과의 협상, G20 정상회담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승이 제한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가지의 큰 이벤트 정도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2% 정도의 상승은 있어야지 정확했죠. 근데 미국장 거기까지 상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음봉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의 자리가 상승하기 버거운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이벤트가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G20 정상회담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본다면 오늘 밤 미국장 어떻게 흐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눌러서 빠지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일단 재료는 소멸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다렸던 이벤트에 대해서 전부 기대치 이하로 해석한다고 봐야겠죠. 일단 어저께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로 하여금 불안감을 양상시키고요. 그거는 투자의 상당히 방향성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봉 상황의 모습 보시면 지난번 요 고점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요 고점 윗골이 맞고 밀렸죠. 그 다음에 지금 십자 도지 두 개가 생겼고 GT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섰지만 지난번 고점까지 못 가는 모습이고 요 추세선 그어놓은 데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돌파를 했어야죠. 오늘 밤에 다시 그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돌파 못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월봉 상태에서 우리가 헤드앤숄더 얘기를 제가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월봉의 모습 보시면 요 윗꼬리 부분, 확대해서 요 윗꼬리 부분을 메워주는 정도의 지금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세워서 쭉 뻗을 건지 아니면 다시 음봉으로 해서 지난번 장대 음봉처럼 이걸 메워주는 모습이 나올지, 만약 이걸 메워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헤드앤숄더 완성형이 된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전체 추세를 좀 크게 이렇게 본다면 윗부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저항대가 산적해 있는 이 모습에서 미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두 재료가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무역 협상이 약간 불안한 상태죠. 자, 불안한 중에서도 랠리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뭘까요? 랠리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합니다. 요 위에서 요 위까지가 그렇게 많은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미국 시장은 나타내고 있죠. 어저께 0.2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장중한 때는 0.3% 정도 하락을 했었죠. 5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상승하고 있죠. 미국만 아마 최고점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지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죠. 특히 연준 내에 주식 방어 팀이 있는데 그 팀을 가동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믿기 어려운 미국장의 모습이다라고 봐야죠.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글로벌 시장이 빠지면 결국 같이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늦게 빠진다는 것은 나중에 빠질 때 깊게 빠진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현재의 모습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한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은 자리 근접까지 후행스팬이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모습이 오늘 밤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무역협상이 G20에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지속형이다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시장에서 관세 부과했던 그 관세가 글로벌 기업들 또 글로벌 시장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맞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영향권에 미국은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강세인데 이걸 믿긴 좀 어렵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미국장이 빠졌다면 이번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시장이 버틴다면 금리 인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것은 FOMC가 다가오면서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치고 가는 데가 정말 중요한데 치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입니다. 제가 어제 원달러 얘기를 또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50원까지 밀렸던 원달러가요 1160원까지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11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5월 2일이었나요? 요 시점인데요. 1196원 50전 여기까지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일본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면 원달러라도 약세가 돼서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소재를 금수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요 약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연구한 게 35년째인데 일본에서 끄집어내는 카드는 이제 첫 번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1196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상 간다면 1170,
1230원, 40원 언저리가 아마 지난번 고점일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원달러 제가 주봉 차트를 띄워놨어요. 지금 보시면 후행 스팽이 올라갔다가 추세선에서 그냥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반등 주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원달러는 이격을 가지고 봤을 때 최소 1196원을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5주선이 꺾였지만 조금 한 1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요. 5주선이 그냥 바로 우상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방향을 완벽하게 터닝을 하는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자리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여전히 견조하게 1170원 언저리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려운 장이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전 고점까지 또 다시 올라왔죠. 어제 미국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가 지명이 됐다라는 것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다음 주부터 고위급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졌거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GDP나 이런 지표가 꺾였거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준은 명분이 없는 행보는 과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행정부가 여러 번 연준을 흔들었었죠. 케네디 때도 그랬고요. 링컨 때도 그랬고요. 또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결국 연준은 명분에 따라 움직였었던 시장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레리 커들러도 그 압박을 했던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모습은 금리 인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최소한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많이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걸 100% 믿을 수 있겠지만 주가마저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형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 과거에 인플레이션 1.5%인데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에서 투자가들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선을 그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 윗꼬리 맞고 밀렸다가요. 다시 올라섰죠. 올라섰지만 요 고점은 돌파가 있어요. 지난번 날짜가 6월 20일이네요. 21일 날 고점이 26,907이었는데 이건 돌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추세 연장선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추세선은 제가 한번 그어놓고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의 모습을 면밀히 봐야겠죠. 오늘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정말 큰 저항대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은 건데요. 이 위치를 돌파하는지 정말 금리 인하 돌파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진짜 새로운 파동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런 고점을 돌파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서는데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현재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존에서 있었습니다. 유로존에 지금 ECB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죠.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총재로 IMF 총재 라가르드가 내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사실은 독일의 그 중앙은행 총재가 옌스 바이트만이죠. 자, 그가 상당한 매파인데 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 통화 정책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가 된 것은 상당히 완화적 기조로 간다라는 환호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유로존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보다 더 완화적인 인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는 슈퍼마리오처럼 정말 초완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완화적일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는 완화적 인물이 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마리오 드라기보다 더 완화적일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유로존의 가장 강한 장이 독일장입니다. 이 독일장의 차트를 보면 지금 장대 양봉 위로 캔들이 세웠어요.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양봉 주고 음봉 줬다가 양봉을 주면서 일단 상승 장악형이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의 모습입니다.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일반적 종목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수를 나타내는 닥스 지수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월봉이기 때문에 한 달을 다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 12,600 거의 13,000 정도 되는데요. 이 13,000 정도를 빠르게 돌파가 돼야만이 후행 스팬이 위로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거는 상승의 오버슈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모습이다. 자, 이 말은 뭘 지켜보냐? 라가르드 총재의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스탠스, 이 스탠스를 정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글로벌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프랑스에서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프랑스에서 사상 첫이었고요. 사실은 오스트리아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에서는 벌써 마이너스 국채 금리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13%. 그럼 국채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 보면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시비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유로존에서 완화적 기조가 확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지속되려면 FMC에서 금리 인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이 7월 달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다. 특히 유로존이 피그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슈퍼마리오라고 하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22 총재가 되면서 양적을 합니다. 그가 이탈리아 출신이죠. 근데 그가 양적을 하면서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살려냈죠. 근데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내정됐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프랑스가 향후 유로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믿었는지 벌써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유로존에서 국채 매입은 프랑스 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프랑스 차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보다 더 강한 차트의 모습이죠. 과거사를 보면 프랑스 차트는 독일보다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죠. 독일 차트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이 위치. 프랑스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 차트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차트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차트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고 약간 옆으로 눕는 모습이었죠. 프랑스 차트 보시면 여기서 그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모습이 나왔고 한번 깊게 빠졌다 올라온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미국장이 이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후행 스팬을 보시면 추세 연장선으로 보시면 이게 고점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뚜글 가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뚫리면 정말 새로운 파동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도 역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속성을 보인다면 가능성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사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뚫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캔들은 다른데 종가상으로 연결해 보면 다 그 자리에서 저항이 왔다라고 본다면 정말 7월 한 달 미국의 금리 인하, 프랑스에서 마이너스 국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혹시라도 뚫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 만기입니다. 만기는 외부의 움직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 포지션의 움직임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 만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포지션이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방 쪽으로 베팅이 좀 커진다. 상방 쪽이 열렸다가 닫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국인들이 품매도, 그러니까 상방 베팅한 걸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기관들이 하방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상방을 많이 닫아버렸습니다. 기관도 일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좀 더 강하게 매도를 합니다. 콜 매도를 하면서 상방을 막습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하방 쪽에 이익이 나는 쪽이거든요. 근데 하방 쪽에서는 품매도에서 한행사가가 플러스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완전히 뭡니까?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밑으로 가면 매도죠.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뚫리게 되면 품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품매수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에 예상대로 변동성이 혹시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265, 지수상으로 2038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확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 시장의 꼭지점, 프랑스 시장의 꼭지점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다음 장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 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